트럼프가 또 한국에 관세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교수가 정반대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절대 이뤄선 안 될 나라는 한국이다. 이유는 단 하나, 미국의 핵심 산업이 이미 이 나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트럼프가 몰랐던 미국의 진짜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기술 리더가 한국의 평택을 방문한 뒤 남긴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그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참회였습니다. 지금부터 평택이 어떻게 세계 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했는지, 그리고 왜 전 세계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리콘밸리로 향하는 마지막 짐을 꾸리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제 어깨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혁신은 오직 미국에서만 가능하다는, 지금 생각하면 오만하기 짝이 없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제 모든 경력과 미래가 그곳에 달려있다고 굳게 믿었던 시절이더군요. 스스로를 이미 세계의 중심에 선 엔지니어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권을 확인하며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부모님께는 걱정 마시라는 큰 소리까지 쳤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서쪽을 향한 빛만이 가득 차 있었네요. 당시에 저는 한국이라는 무대가 너무 좁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확신이 얼마나 쉽게 부서질 수 있는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제 모든 계획을 무너뜨린 것은 이메일 한 통이었습니다. H-1B 비자 수수료가 천정부지로 올랐고 심사 기준 또한 까다로워졌다는 통보였습니다. 제 꿈의 가치가 연봉보다 먼저 달러로 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지어 인사 담당자인 에밀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현실 그 자체더군요. 시스템에서 제 이름이 삭제되는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표정은 저 자신도 낯설 정도로 굳어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야만 성장할 수 있다는 제 신념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패배자처럼 돌아가기 싫다는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평택의 거대한 반도체 클러스터로 가라는, 사실상의 좌천처럼 들리는 제안이었습니다. 새벽녘의 짙은 안개를 뚫고 도착한 평택 캠퍼스는 하나의 거대한 도시 같았습니다. 시야를 가득 채운 클릴룸의 하얀 벽은 끝이 보이지 않더군요. 하늘을 찌르듯 솟은 수많은 타워, 크레인들은 마치 거대한 심장처럼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제가 알던 공장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임을 직감했습니다. 그 압도적인 규모 앞에서 저는 잠시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네요. 차에서 내리자 서늘한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니 무엇을 할 수 있을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대한 기계의 부품이 된 듯한 무력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출입증을 발급받으며 안내 직원의 무심한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이곳은 24시간이 모자라게 돌아간다는 말이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현장의 공기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죠. 곧바로 이어진 브리핑룸에서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국내에서만 6만 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는 숫자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좌천이라고 생각했던 이곳이 어쩌면 새로운 전진 기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네요. 김진수 소장님은 복잡한 도표 대신 종이에 직접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습니다. 광학, 식각, 증착의 모든 공정이 인공지능 통합 운영 시스템으로 묶여 있더군요. 사람의 개입 없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냐는 제 질문에 소장님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람을 더 가치 있는 일에 쓰기 위한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기획회의에서 저는 자신 있게 미국 벤치마크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배운 최신 방법론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동의가 없었습니다. 김진수 소장님은 조용히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 기준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 지식이 이미 과거의 것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스스로의 오만함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듯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텍사스 주정부의 리처드 톰슨 일행이 시차를 온다는 공지가
업무 채팅창에 떴습니다. 텍사스, 그곳은 제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꿈의 무대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을 이곳 평택에서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더군요. 톰슨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현장을 둘러보며 실제 운영 규모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질문에는 이곳의 역량을 시험해 보려는 듯한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설비 교체 주기, 수율 상승 곡선, 그리고 무인 셀 비중 확대 데이터를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발표가 끝날 무렵 제 머릿속을 지배하던 하나의 문장이 조용히 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혁신은 미국에서만 가능하다는 그 낡은 문장 말입니다. 그날 저녁 박상현 엔지니어가 제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자신보다 한참 선배인 제게 스스럼없이 말을 걸어오는 젊은 동료였죠. 그는 밤에 진행되는 라인 테스트를 함께 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호기심이 동한 저는 그의 뒤를 따라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에 다시 관제실로 향했습니다. 다크런이라고 불리는 무등화 테스트가 시작되더군요. 조명이 모두 꺼진 거대한 공간에서 오직 기계들만이 스스로 움직이는 광경은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거대한 교향곡이 연주되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그 정적 속의 역동성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관제실의 거대한 스크린 위로 수많은 그래프가 흔들리다 이내 안정적인 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박 엔지니어의 표정에 스치는 강한 확신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데이터가 옳았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김 소장님이 언젠가 했던 말이 떠오르더군요. 미래는 인공지능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의 용기로 결정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미국에서 쓰던 노트를 꺼내 덮었습니다. 대신 이곳의 표준 작업 절차와 변동성 관리 기준을 새로운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박 엔지니어는 제게 무인 셀의 초기 불량 예측 모델을 함께 만들어 보자는 개인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미국 생각을 하지 않고 한국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새벽 3시, 에밀리에게서 마지막 통보가 도착했습니다. 더 이상 제 채용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짧고 차가운 문장이었습니다. 텅 비어버린 메신저 창을 보며 저는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낡은 꿈을 비로소 손에서 놓아주었습니다. 허탈감보다는 오히려 묘한 해방감마저 느껴지더군요. 이제 돌아갈 곳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오직 이곳 평택에서의 현실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전에 박 엔지니어와 함께 만든 예측 모델이 첫 시뮬레이션에서 과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하지만 박 엔지니어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데이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는 실패 로그를 모두 출력하여 벽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범죄 현장을 분석하듯 손으로 직접 패턴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정 간의 상관 변수를 노이즈로 재정해야 하는 수정안을 팀 채팅방에 올렸고 그 제안은 즉시 채택되었습니다. 톰슨 일행과의 기술 워크숍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자동화를 추구하냐는 것이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반복적인 노동에서 해방시켜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입니다.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은 기계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철학이었습니다. 톰슨은 제 대답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습니다. 관제실 투어 도중 라인이 예고 없이 잠시 멈칫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와 박 엔지니어에게로 쏠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긴장감이 공간을 가득 메웠지만 저는 오히려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네요. 침착하게 시스템 재시동을 걸었습니다. 동시에 버퍼링 원인을 추적하여 물류, AGV의 경로 충돌 지점을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톰슨은 문제를 숨기지 않고 즉시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낮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자신들은 그저 한국 기업이 텍사스에 와주기를 기다렸을 뿐 스스로 변화할 준비는 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고백하더군요. 기다림과 준비라는 두 단어의 차이가 제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다음 분기 납품 일정이 갑작스럽게 앞당겨졌다는 메일이 전사적으로 공유되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탄식이 팀 채팅방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핵심 설비 한 대에서 미세한 챔버, 누설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데이터는 너무 미세해서 확신하기 어려웠고 일정은 우리를 재촉했습니다. 저는 박 엔지니어와 함께 만든 예지 정비 모델의 임계치를 적용해 볼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야간 핫픽스를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박 엔지니어가 제 곁에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번 예측이 틀리면 라인 전체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수백 개의 미세한 압력 곡선, 그래프 속에서 단 하나의 이상 징후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 2시, 정확한 교체 시간을 지목했습니다. 교체 당일, 톰슨이 예고 없이 현장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배움을 청하러 왔다고 짧게 말하더군요. 엔지니어가 챔버를 열자 정확히 0.3mm가 편차를 보인 가스킷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두가 말없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완전 무인 세례 연속 가동을 선언했습니다. 관제실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오직 거대한 모니터들만이 어둠 속에서 푸른 빛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합률 그래프가 우리가 설정한 기준선 아래로 깨끗하게 내려가자 옆에 있던 박 엔지니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스크린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죠. 저 역시 숨을 죽인 채 데이터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 되자 물류 AGV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무인 동선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 되었을 때 인공지능이 스스로 공정 온도를 0.05도 단위로 미세하게 보정하며 수율을 극한까지 밀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시간이 지나자 라인은 스스로 다음 공정 계획을 수정하고 물류 경로를 재편성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완벽한 흐름을 지켜보는 관객이 될 뿐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혁신은 장소가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열린 본사 임원 보고에서 한 임원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동화를 극대화하면서 왜 국내에서 6만 명이라는 막대한 인원을 채용해야 하느냐는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무인화는 사람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더 앞단의 고부가 가치 업무로 이동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라인 옆에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던 인력이 이제는 라인 위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공정을 설계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데이터 과학자, 차세대 장비 설계자, 신소재 혁신가, 그리고 물류, 최적화 전문가 같은 새로운 일자리가 바로 이 라인 위에서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김 소장님도 제 말을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기술과 사람을 동시에 키우고 있으며 그것이 평택의 핵심 철학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회의에 참관했던 톰슨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들의 지역도 과연 이렇게 바뀔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기다리지만 말고 지금부터 준비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6만이라는 숫자는 더 이상 단순한 고용 계획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거대한 약속임을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 고객사들을 초청하는 데모 데이가 공지되었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기술을 세계 무대에 증명해 보일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저는 발표 자료 첫 장에 평택에서 만들고 전 세계가 사용한다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리허설 도중 장비 하나가 0.2초 늦게 반응하는 작은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이 정도의 작은 지연도 실제 양산에서는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질 수 있었죠. 저와 박 엔지니어는 밤을 새워 신호 지연의 원인을 추적했습니다. 결국 펌웨어의 타임슬라이스 배분을 마이크로초 단위로 재편성하는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톰슨은 본 무대가 시작되기 직전 슬라이드 한 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그가 이곳에서 배운 교훈이라며
준비하는 자와 기다리는 자의 차이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본 무대가 시작되고 우리의 무인셀이 작동하는 실시간 데이터, 그래프가 스크린 위로 힘차게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객석을 가득 채운 고객사 관계자들이 모두 숨을 죽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며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지역의 공장이 아니라 세계의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데모데이가 성공적으로 끝난 다음 주, 핵심 공급사 한 곳에 소재 배치가 지연되는 돌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의 첫 양산 일정 전체가 위험에 처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대체 재료성 평가를 긴급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팀 내부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보수적인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당장 수율이 하락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죠. 김 소장님이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훈련을 받아왔다고 하시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험이라고 말입니다. 그의 결정에 힘입어 박 엔지니어는 밤새 샘플을 돌려 테스트했습니다. 저는 수율과 신뢰도 매트릭스를 밤새워 새로 그렸습니다. 놀랍게도 톰슨이 자신들의 물류, 루트 정보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방문객이 아니라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할 동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 배치가 도착하기 전 우리는 대체안으로 표준 편차 0.7% 상승 수준에서 임시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 양산 로트가 드디어 출하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박스에 붙은 바이영택이라는 라벨을 손끝으로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김 소장님이 제게 다가와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라인에서 나온 불량 마킹 칩을 매끄럽게 깎아 만든 키캡이었습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 말고 그 실패를 누를 때마다 성공이 타이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엔지니어가 제 옆에서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선배님에게 진짜 무대는 어디인지 알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톰슨은 귀국하기 전 자신이 기고할 칼럼 원고 한 편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제목은 준비하는 지역, 그리고 그들에게서 배우는 국가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 기다리지 말고 준비하라는 말을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는 국내 6만 명 채용 1차 전형 합격자 명단이 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름들 사이로 대한민국에 환한 미래가 함께 켜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그 키캡을 끼운 키보드를 두드리며 조용히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혁신은 장소가 아니라 태도이며 사람에 대한 굳건한 약속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